예, 다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성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하와주입니다. 제가 그 IB를 처음 접한 것은 서울국제고등학교에서 국제부장과 교무부장을 했을 때, 그때 2009년도 8년도 말에 홍콩에서 열렸던 IB 워크숍에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제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낡은 패러다임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바꿔야 되겠는데, 돌아와서 많은 분들에게 어필을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오늘 제주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이 말씀을 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주에서 많은 기적과 꿈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그 교육개혁의 허브로서 큰 열매들이 많이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은 IB 현황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도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그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친구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것만 강의해도 또 토론만 해도 3시간 분량으로 4주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제주도 교육청 시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화두를 드리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그 시사점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IB 도입 절차 중에서 이 아까 PYP하고 MIP에 대해서 그 소장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DP 차원의 도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IB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그 소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10년 동안 고민했던 저의 그 마음은 이렇습니다. 21세기 국제적이며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진로 및 공부 적성을 존중하며 개인적인 수준과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장기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이며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체제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한다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교육과정과 평가인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IB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2006년도 타임지에도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B가 뭐냐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IB의 특징들이 교육청에서 어떠한 그 화두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B가 뭐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할 때 IB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과 학습자를 정의하는 러너 프로파일,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PYP, MIP, DP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스테이트먼트하고 프로파일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제가 그 페이지에 다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약간 제 나름대로 영어적인 해석을 해서 조금 보강을 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든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또는 학교나 교육 지표가 있고 교육 비전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교육청에서 앞으로 교육 지표나 교육 비전을 세우실 때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됐고, 이러한 문구들과 개념들이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는 교육청 차원의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IB는 그 학습자를 이렇게 10가지 특징으로 그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들이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그 교육시킬지에 대해서
그런 화두를 어떻게 잡아갈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IB와의 접합점 내지는 연결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제주도 교육청 나름의 숙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현재 IB의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 보는 것처럼 2010년까지 기하급수적인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증가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9년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청에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에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IB에 대한 관심사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037개의 학교들이 이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대륙별로 데이터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입니다. 네, 요걸 잠깐 보시면 IB는 세 개의 그룹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미주 지역하고 아프리카, 유럽, 중동 지역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스테이트 스쿨이 있고 프라이빗 스쿨이 있는데 이쪽 그 북미 남미 쪽에서는 이 그 IB 프로그램이 사립학교 위주가 아니라 공립학교 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유럽, 중동에 가면은 사립이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저희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오게 되면 사립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그 IBDP 이 스쿨 분포를 본다면 원래 스테이트 위주로 맞는 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장점이 많다. 제주도가 만일에 이 그 스테이트 스쿨 위주로 어떤 공교육의 혁신의 허브가 된다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해 있는 전체 그룹핑에 굉장히 큰 역동적인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주도는 정말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중일 비교를 우리는 즐겨합니다. 한중일 비교를 잠깐 보신다면 대한민국의 스테이트는 물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원래 여기 계신 박하식 교장 선생님이 속하셨던 전에 계셨던 경기외고가 사립으로 시작을 하고 제가 속했던 서울국제고등학교가 공립이니까 거기서 한다면 두 개가 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파일럿 스터디, 파일럿 스쿨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까지도 스테이트 스쿨은 없습니다. 중국 20개가 있고 우리는 중국 공산당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에요. 일본은 조금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훨씬 더 달라지는데 포멀 데이터는 아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MIP 중학교 수준입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PYP는 이렇습니다. 근데 일본 얘기를 아까 잠깐 주셨는데 일본은 아까 그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쭉 말씀을 해주셨죠. 2012년도에 아시아 태평양의 카운슬 멤버로 이렇게 일본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아까 내각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5년 뒤에 IB 월드 컨퍼런스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합니다. 5년은 걸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주도가 지금 이 작업을 시작한다면 앞으로 5년 뒤에 IB 월드 컨퍼런스가 제주도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아시아 허브를 넘어서서 세계 교육의 허브가 될 그런 비전이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그 시사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제가 어떻게 막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자, 이것은 이제 대륙별 데이터인데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뒤에 할 얘기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PYP하고 MIP하고는 달리 DP는 그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6과목이 그러니까 6개 그룹에 하나씩 해서 6과목과 그 과목당 7점 합하면 42점, 나중에 보너스 3점을 합하면 45점 만점인데 그
4점 이상이 통과돼야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체 그 합격자들의 그 average 스코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굉장히 일관성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IB 평가는 업앤다운이 없는 일관성 있는 시험 체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보면은 78에서 79, 80까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질 관리가 엄격한 시험이다. 퀄리티가 보장되어 있는 시험이고 뭔가 학생들에게 진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요.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것은 5월 시험이 있고 11월 시험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이나 영국처럼 9월 학기 시작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가 5월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5월에 시험을 보는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3월 학기는 거의 겨울이 다 됐어야 시험이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11월 달 대수능하고 겹칩니다. 따라서 DP의 이런 시험을 가지고서는 대수능과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대학들은 이 IB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192개의 대학이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대실 수 있는 모든 대학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의 이런 입학의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나 또는 성대나 한양대나 이대나 숙대가 충분히 이런 그 체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꾸준한 그 어떤 그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B 그 미션과 3가지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미션이 있고 러너 파일이 있고 쭉 있다. PYP, MIP, IBDP는 그 우리나라의 초중고 대학, 초중고와 굉장히 이렇게 잘 매칭이 되어 있고 CP는 최근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직업 계열인데 특성화 고등학교에 어울리는 건데 한중일에서는 지금 중국 사립만 2군데 실시를 하고 있고 대체로 보면은 DP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고 MIP, PYP, 그다음에 MIP 이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PYP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이 IB 모형은 이렇게 육각형 헥사곤이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과목군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과목들을 왜 공부하는지, 이 지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활용하고 봉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MIP, DP까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왜 좋으냐면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 공부한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는 하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이런 학생들을 길러내는 이런 교육이다. 자, 그런데 PYP 모형 번역을 해놨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 교육청 차원에서는 각 초등학교에 이런 그 영역별로 어떤 의미로 학교에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지도를 하셔야 될지 혹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만한 프레임워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IB를 한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학교에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능력과 역량을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일정한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피상적인 도움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어봤을 때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MI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MIP는 조금 더 8개의 틀이 생기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섹션에 대해서 또는 전반적인 섹션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어떤 그 실질적인 로드맵이나
어떤 지도의 어떤 그런 역량이 있으셔야만이 학교와 교육청 간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DP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DP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조금 속도를 냈습니다. DP의 장점은 이렇다. 너무 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걸 바쁘지만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DP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데, 아까 육각형이라고 그랬죠. 육각형 구조예요. 안에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지식을 메타 인지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체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Extended Essay가 있고, 그 다음에 TOK라고 하는 그런 지식론이 있고, 그 다음에 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냐면 요 둘러싸고 있는 6개의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음미하는지, 지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고 어떻게 창의적인 습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6개의 그룹핑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언어, 모국어, 한국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는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외국어도 좀 물론 여러 차례 나눠지고 있지만 사회과학이고, 그 다음에 실험과학, 요새는 익스페리멘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사이언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예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왜 IB에서 중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교원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선생님들을 어떻게 티처 트레이닝을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뭔가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심사숙고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6개의 그런 그룹핑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가운데에 3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6개의 그룹핑인데, 이 과목은 여기서 하나씩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3개는 높은 수준을 공부하고 3개는 낮은 수준을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IB는 학습 중독이나 과도한 선행학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인데, 이러한 것들을 제주도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하이어 레벨이 240시간이고 스탠더드 레벨이 150시간인데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단위로 환산을 해서 어떻게 각 교육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과목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셔서. 네,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도 넘어갈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평가는 모든 과목은 맥시멈 7포인트고요. 그래서 6개니까 7, 6, 42. 그러니까 TOK, 카스, 그 다음에 익스텐드 에세이가 3점입니다. 그래서 45점 만점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 주제입니다. 인증 절차에 관한 건데요. PYP나 MIP와는 달리 이 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DP가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제일 처음에 그 consideration phase, 자 도입 고려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request for candidacy, 그러니까 후보 학교 신청 단계가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IBO에서 이제 결정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candidate phase, 그래서 후보 학교 지위와 authorization에 대한 인증에 대한 그런 요청이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최종 승인,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도입 단계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왜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고려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왜 써놨냐면 2년 과정일 때 아까 DP가 2년 걸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고민해 보는 거예요. 물론 1년 더 걸릴 수 있어요. 학교마다. 8월까지 고민을 왜 우리 학교는 도입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학교 상황에서 IB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연구, 그걸 영어로 우리가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 이 연구를 수행을 한 다음에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 IB 본부에 School Information 폼을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IB 교육과정에 관심 학교로 아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이 학교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Interested School로 돼서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는 단계인데, 이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이렇게 그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마다 교육적인 비전이에요. 그 두 가지 C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는 커리큘럼 리더십인데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이 독해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 벌써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럼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준비도가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의 티칭 컴피턴스가 필요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리고 행정 지원입니다. 재정 문제와 이거 패컬티는 선생님 그 교수진입니다. 학교 교육청 차원의 교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시설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이 바로 feasibility study에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단계에서는 사실 교장 선생님이랑 교관 선생님이 사실은 IB 코디네이터가 돼서 IB 워크숍에 참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고, 글쎄요, 학교의 그 스쿨 리더십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의 이 그 IB 코디네이터 워크숍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단계인데요. 해봤더니 우리 학교는 무리더라. 그럼 이때 중단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못하겠다. 2단계에서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중단을 결정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9월입니다. 그 Application for Candidates and Fee라고 하는데, 이걸 제출하고 돈도 내는 거예요. 이 돈은 3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약 7,000유로 정도를 지불을 하고, 이것을 제출한 다음에 그러면 IB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식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Notification of Candidacy Status라고 해요.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사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Candidate Phase로 가서, 이게 그 후보 학교니까 IBO에서는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당신 학교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면서 인증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팁을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전 현장 방문을 해요. 그걸 우리가 Pre-Authorization Visit라고 하는데, 이때 IB 그 실무단들이 와서 학교를 둘러봅니다. 그러면서 IB의 수행 여건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학교가 할 만한가? 그래서 교장 선생님, 교환 선생님, 선생님, 학생들을 다 현황을, 시설까지 다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그걸 토대로 해서
고칠 건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걸 제출하면 아까 그 사전 방문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쭉 제출한 다음에 최종 심사를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피를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그 인증을 위한 마지막 그 난관이죠. 마지막 그 절차인데 그 verification visit to the school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공식 실사 방문 단계입니다. 사실은 사전 방문에서 두 번째 공식 실사 방문인데 이것은 훨씬 더 엄중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학교를 방문한 다음에 전 영역에 걸쳐서 조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IB에서 업계는 감독관이 이 학교가 인증을 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단계에서 각 학교는 그 선생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주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큰 그림과 구체적인 어떤 그런 세밀한 계획들이 진행이 돼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캔디더시 단계에서부터는 IBO가 축적해 놓은 모든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티처 트레이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캔디더시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캔디더시 단계를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시작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리고 IB 국제학교를 인증받게 되면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리고 5년마다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자체 평가를 제출하면 5년마다 그 스테이터스에 대한 갱신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 학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페이퍼에 다 써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긍정적인 효과 많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IB의 시험 문제는 정답이 없잖아요.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하시면서 답을 스스로 찾아가시고 장점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이신 전문직 선생님들 가운데는 IB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수준이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IB에 대해서 아직 여기 와서 이제 거의 처음 듣는 수준이다 그러시면 방금 하와주 박사님 강의 자료 중에 21쪽부터 24쪽 그게 이제 IB 교육과정의 6개 교과군과 그 3개 코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꼭 읽어보시면 일단 기초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에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갖춰야 될 조건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저희 충남 삼성고등학교 박하식 교장 선생님께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료집 43